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3 공공경제론 제9장의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해 볼게요. 컨트롤 L을 해야 되죠?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전체 화면으로 좀 고칠게요. 네, 됐습니다. 행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 제9장 공공선택론이란 무엇인가? 6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일단 공공선택론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공공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정치인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정치인, 관료, 이익 집단의 행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 선택이 아니라 공공 부분, 시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공 부분에서 일어나는 선택의 특징을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정리하는 건 철의 삼각, 아이언 트라이앵글 개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선택론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정부를 경제학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산자, 소비자, 정부 이렇게 하잖아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시장에서 만나서 가격에 가격을 주고받으면서 바꿔치기 하는 것이 시장이죠. 그러나 공공선택은 좀 달라요. 공공재의 생산자가 누구냐? 정부고 시민이 소비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을 위해서는 이 공공부문은 그동안 너무 권력, 정치로 봤는데 여기도 경제학적 이론을 좀 적용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이 공공부문에서도 시장의 이 효율성이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경쟁인데 컴피티션, 경쟁을 통해서 생산과 공급의 효율성 또는 행정의 민주성, 효율성, 대응성을 높이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Public Choice Theory 이렇게 하는데 이 영어 내용을 한번 잘 시간 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장 선택과 다르게 private choice, market choice라고 할 수 있는 시장 선택 또는 사적 선택과 다르게 public choice, 공공 선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미시경제학 원리를 살펴보면서 자급자족 경제보다는 교환 경제가 낫다. 교환도 물물 교환보다는 뭐가 낫다? 화폐를 통한 교환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들을 쭉 배워와서 그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공공재, 외부 효과, 정부의 비대칭성, 그다음에 소득 재분배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었는데 결국은 이 시장 선택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공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를 만들어야 되고 정부를 만들려면 투표를 해야 돼요. 우리가 4년마다 선거를 하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를 하고 대통령은 5년마다 선거를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결국 공공선택의 특징은 투표다.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서 사람을 뽑고 의사결정을 하는 투표가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정부는 결국은 입법, 사법, 행정 이 삼권 분립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이 정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공공선택을 하게 되고 대표적인 것이 투표다. 그래서 이 정부가 만들어지면 정부는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강제성. 시장에서는 강제적으로 뭘 하라고 하지 못해요. 그러나 정부는 강제로 군대를 가게 만들고 강제로 세금을 내게 만든다. 그래서 시장의 선택은 자유의지, 자유인데 공공선택은 정치적 선택이고 여기에 강제력이 작동한다. 그렇지만 이 공공선택 영역에도 뭐라는 거예요? 경제학적 개념, 소비자와 생산자의 개념, 또 경쟁의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공선택론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How do mainstream and public choice theories compare? 그래서 public choice가 mainstream economics예요.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정치적인 맥락을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정치가 아니고 시장 경제는 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비해서 퍼블릭 초이스에서는 이 정치적 의사결정 안에서 일어나는 특징을 경제학의 렌즈, 경제학의 안경을 가지고 보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세부적인 첫 번째 주제로 민주주의 하에서 공공선택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국민주권주의 헌법의 1조 1항이죠. 응?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헌법 1조인데, 그래서 민주, 그러면 국민이 주인된 나라라는 뜻이고, 공화국이라고 하는 거는 왕이 없고, 왕이 없는 나라를 공화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정부를 만들고, 그 정부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이 그 대표자들을 안 만들고, 직접 국민이 스스로 모든 일에 대해서 한일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 투표로 하자. 이렇게 하면은 직접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모든 공공선택을 국민이 직접 하는 것이죠. 반면에 국민은 대표, 대통령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대표들만 임명하고 그들이 실제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 이거는 간접 민주주의라고 하죠. 또는 대의 민주주의, 대표를 대신한다고 해서 대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인데 실제로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군 것 같아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같이 보이잖아요. 우리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이게 다 대의민주주의인데 여기는 주인과 대리인, 즉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리인인데 대리인이 어떻게 힘이 더 세요? 거기에 여러분들 가고 싶어하는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공공기관은 또 정부의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대리죠. 대리의 대리. 국민을 대통령이 대신하고 대통령의 역할을 다시 공공기관이 대신하는 거예요. 이거를 중복해서 대리를 한다고 해서 복대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투표 어떤 유형이 있는가 보면은 전원일치형 unanimous라고 하죠. 모든 사람이 합의해야 되는 거 전원일치라고 불러요. 반면에 우리는 익숙한 것이 다수결이죠. 그래서 손들어봐. 그러면 다수결로 합시다. 이러면 우리 중에 제일 과반 다수결이 있어요. 과반 다수결은 50% 이상 넘어가는 건 과반 다수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simple majority rule 해가지고 이 전체 중에 50% 넘는 것. 그러나 두 개가 붙으면 51 대 49가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49%인데도 모든 결정에서 지는 거죠. 이게 민주주의일까요? 이런 문제 제공하는 것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진정한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기회 될 때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플루럴리티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최다 득표제 50% 넘지 않더라도 한 5개의 대안이 붙으면 30% 가지고도 1등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1등으로 선택하자. 과반수가 안 되더라. 이게 플루럴리티라고 하고 이때는 그래도 과반이 돼야지 민주주의인데 하면서 하면은 1, 2등을 골라서 다시 투표를 하죠. 이거는 캐스팅 보트라고 해요. 결선 투표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좀 중요한 거, 헌법 개정 같이 중요한 것들은 3분의 2의 찬성을 요구하는 거 있어요. 이거는 optimum majority rule 가지고 이거는 최적 다수결제 이렇게 부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단순 다수결로 갔을 때 51대 49로 매일 51이 49를 이겨요. 이거 다수의 횡포 아니야? 이렇게 tyranny of majority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가 본래 의미는 소수자도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함께 주인이 되어서 이뤄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다수의 횡포는 이 다수결 제도가 가져오는 아주 좀 부작용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 여러분 존 스튜어트 밀 그러면은 사탐 때 자유론을 쓴 사람이고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한 사람으로 유명하고 그가 한 말은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하는 말을 남긴 사람이 존 스튜어트 밀인데, 이 사람이 다수결의 맹점을 지적하면서 이거는 집단 악이다. 이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존 스튜어트 밀이다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표에서 나오는 두 가지 중요한 컨셉이 중위 투표자 이론하고 그 다음에 투표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중위 투표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통계학을 배우면 종의 모양으로 이렇게 가운데가 뾰족하고 종 모양으로 이렇게 분포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키를 재도 평균이 뭐 170이다 그러면 170 주변에 위치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양쪽 끝으로 나간 사람들은 아웃라이어라고 그래요. 우리는 아웃사이더라고 부르죠. 우리 관계에서도.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가졌느냐? 이게 중위 투표자예요. 그 사람의 의견을 향해서 사람들이 투표할 때, 즉 정당들이 선거 기간만 되면 중위 투표자, 중간에 유동층이라고도 부르죠. 그 사람들의 표를 잡아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미디안 보터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미디안 보터 테어렘이에요.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도 투표를 하게 되면은 가운데에 미디엄 있잖아요. 미디엄 쪽으로 정책이 자꾸, 왜냐면 이쪽에 사람들이 제일 많으니까 중도, 중도층을 향해서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미디엄 보터 티어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보팅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투표는 우리가 왜 합니까? 투표는 무엇인가 불확실한 상황을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의견이 분분해요. 그럼 1시간 토론했어요. 마지막에는 우리 투표로 결정합시다 이렇게 한다고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투표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는 투표를 해도 결정이 안 되고 뺑뺑뺑뺑 계속해서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정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좀 이 수업 시간에는 가위바위보 예를 들어요. 주먹하고 가위하고 먼저 붙었어요. 그럼 주먹이 이겼죠. 그다음에 보가 나왔어요. 그럼 보가 승리. 우리 보로 결정합시다 하고 끝나면 좋는데, 이상하다. 우리 따로 붙어봐요. 그러면 보하고 가위하고 먼저 붙어요. 그러면은 가위가 이겼죠. 다음엔 주먹이 나와요. 그럼 주먹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이거 보니까 이상하네. 투표를 다시 해봐. 그러면 결론이 달라져요. 그렇죠? 만약에 이거랑 이게 붙었다 그러보세요. 보하고 주먹이 붙었어요. 그러면 보가 이겼어. 거기 가위가 나왔어요. 그럼 가위가, 이 순서가 바뀜에 따라서 결론, 최종적인 선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낸 사람이 꽁드세라는 사람인데, 이걸 발견한 사람이 꽁드세 패러독스라고 해요. 그래서 투표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데, 실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비결정의 상태가 순환되는 이 모순을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불러서 투표의 역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투표의 역설이 왜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에 보면은 반봉선호, 쌍봉선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투표자들이 일관적인 선택, 나는 큰 게 좋아하면은 쭉 제일 작은 건 싫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반면에 나는 작은 게 좋아. 그럼 작은 건 제일 좋고 큰 거는 싫다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난 중간 게 좋아. 큰 거 작은 거 싫고 난 중간 게 좋아. 이런 좀 선호의 비일관성이 나타나면 이렇게 이 최종 결론이 안 나고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결정 상태가 유지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아까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누가 먼저 붙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먼저 붙었으면 주먹, 마지막에 나오는 주먹이 승자가 돼요. 반대로 이렇게 나오면 마지막에 나오는 가위가 승자가 돼요. 이때 내가 진행자예요. 야, 우리 3명 있는데 누가 옳은지 한번 결정을 해보자. 우리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보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의사 진행자, 즉 사회자가 결과를 조작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는 사람이 먼저 내가 주먹을 승리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가위랑 이게 먼저 붙게 만드는 거야, 보가. 그러면은 나중에 주먹에다 내가 정당하게 이긴 거야. 그렇게 하고 싹 그냥 판 거두고 나 떠나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순서를 바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는데 의사 진행자가 매니퓰레이션 했다고 하죠. 요즘은 가스라이팅이란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이제 심리적인 표현이고 실제 그 국회의장이라든가 의사 진행자가 이런 걸 알면은 이런 걸 해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조작, 매니퓰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선택 영역에서 민간 선택은 기업과 소비자와 가격, 경쟁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하게 될 이 공공부문 영역에서는 정치인이 중요해요. 그럼 정치인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러면은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살아요. 표. 결국은 투표에서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그 승리를 통해서 권력을 쟁취하고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부를 가져가려고 하는 게 정치인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선거에서 이겨야 돼요. 선거에서 이겨야 돼. 그래서 TV에 나와가지고는 맨 하는 말이 우리는 공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는 권력을 획득하는 거예요. 권력을 획득하려면 표를 얻어야 돼요. 그죠? 표를 어떻게 하면 얻을까가 실제는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절대 뽑을 사람이 아니야. 그럼 만나지도 않아요. 확실히 나 뽑을 사람도 별로 신경 안 써요. 가족들. 누구를 신경 써요? 오락가락하는 사람들. 오락가락하는 사람들 장례식 찾아다니고 뭐 행사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오락가락하는 사람 저 사람을 내 편으로 가져와야 승리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자신에게 표를 던져줄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인의 득표 극대화 원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보면은 내 표만 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 서로 간에 딜을 하는 거죠. 내고를 하는 거예요. 이걸 표 교환 행위라고 하는데 보트 트레이딩. 내가 무슨 협회를 가지고 있어요. 장애인 협회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배드민턴 협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서로 요번엔 너 밀어줘. 요번엔 나 밀어줘. 이렇게 하는 거를 보트 트레이딩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로그 롤링이라고 해서 큰 나무 그 기다란 나무 어, 콩을 로그라고 그래요. 로그. 그거를 혼자 못 들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들어올리기 위해서 서로 짝짓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정치인들은 졸렌이라고 하는 졸렌은 슈드의 독일어 표현이에요. 텔레비전에 나와서는 졸렌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자인의 세계 속에서는 끝없이 물밑을 돌아다니면서 표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들이 정치인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정치인들을 보면서 말로는 국익을 이야기하지만 공익을 이야기하지만 그건 환상입니다. 결국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공익을 위해서는 정말 전문가 그리고 똑똑하고 이 사회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을 공공기관 장으로 임명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선거 때 자기 도와준 사람 무식해도 그 사람을 공공기관의 장으로 내려보내는 거 이걸 낙하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인사행정 시간에도 좀 살펴볼 텐데 엽관주의라는 게 있어요. 엽관이라고 하는 거는 수렵한다는 뜻이에요. 수렵, 채취. 우리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행태 설명할 때 수렵. 사냥하듯이 관직을 사냥하는 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어? 승자가 승자가 그 관직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직의 논공행상 이건 뭐냐면 너는 어떤 공을 치렀어? 너 이만큼 공을 세웠으니까 너는 그 자리 가져.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주는 데 있어서 논공행상 가지고 상을 주듯이 관직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권력에 관직에 가게 되면은 자기가 선거는 다 돈이에요. 선거하느라 돈을 썼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든 빼야 되잖아.
본전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본전 플러스 알파가 되겠지만 그렇게 자신의 지위를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지대 추구행위라고 불러요. Rent seeking activity. 이런 행동이 나타나. 이것이 뭐예요? 공익에는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공익에는. 실제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시민단체들도 선거 과정에서 열심히 자기 어떤 정당 편에 서 가지고 이기면 거기서 자신의 이익을 뽑아내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1년에 600조 원의 돈이 흘러갑니다. 1년에 중앙정부 기준으로 해가 대통령이 600조 원을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데 흐르는 물에 예? 이 시민단체나 예? 정치인들이 빨대를 꽂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빨대를 꽂고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행태를 벌이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또 꿈꾸고 있는 관료들, 공무원들을 관료라고 불러요. 공무원들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공무원들 되고 나면 여러분들 되기 전에 면접 볼 때는 공익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공직에 들어가요. 그러나 실제 공직에 들어가 보면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도 다 self-interested, 이기적인 인간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몇 년을 적응하다 보면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게 돼 있어요. 물론 공무원들도 텔레비전 앞에 가면은 늘 이야기하죠. 우리는 공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우리를 국민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니스카넨이라는 사람이 분석을 해보니까 공무원들이 예? 이익을 누리게 되는 그 채널이 뭐냐? 제일 중요한 건 예산이더라 이거예요. 내가 다루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소위 몰래 빼먹을 수 있는 그게 합법이든 불법이든 그 불법하면 감옥 가는 것이고 불법이 아니더라도 내가 예산을 많이 다루고 있으면 나한테 점심 사러 오는 사람, 저녁 사러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김영란법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런 뇌물 받지 말라고. 그래서 함께 밥을 먹더라도 3만 원 이상 밥을 먹지 말라고. 이런 법들이 만들어진 건 뭐냐면 그렇게 예산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밥 사주러 온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이익, 보이지 않는 이익. 그거는 영어로 fringe benefit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권력 있는 사람 또는 돈이 많은 사람한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행태를 보니까 리스칸에는 보니까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을 정부에서 짜가는데 내가 다루는 예산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내 조직을 늘리기 위해서 행동하더라. 그런 거죠. 그 중에서 우리 예산 극대화 관리는 항상 내가 만지작 할 수 있는 예산을 극대화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걸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누리는 이익들이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그거를 퍼큐짓이라고 하는데 퍼큐짓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알게 모르게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행태를 아까도 이야기했죠. Rent seeking activity. 지대 추구 행위라고. 지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대라고 하는 게 우리로 이야기하는 렌트예요. 렌트. 여러분 월세 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 공간을 사용하려면 거기를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된다. 임대료 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공무원을 사용하려면 뭔가 렌트를 내야 되게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통과료 뭐 이런 것들도 다 지대가 되겠죠. 그래서 독점적 지위에서 누리는 이익을 추구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니스카나이라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Budget Maximizing Bureaucrat 이런 표현을 썼다. 나머지 내용은 꼭 읽어보세요. 제가 이게 뭐 말로 안 했다고 해서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중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도 하면서 하라고 이게 띄워놓은 거니까 꼭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는 이 안에 있는 단어들 다 외우시고 이 문장도 해석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대 추구 행위는 좀 더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국어사전 살펴보면 정당한
생산 활동을 통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진입장벽, 정치적 로비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rent seeking activity, 지대 추구 행위라고 한다는 거죠. 영어로는 rent seeking is a concept in economics that state that an individual or an entity seek to increase their own wealth without creating any benefit or wealth to the society. 그러니까 공무원이 자기 월급 받잖아요. 월급 받는 거 말고 따로 자신의 지위를 통해서 뇌물을 받고 이런 것들을 rent seeking activity라고 부른다. 이 모든 것이 뭐냐?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강제성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강제성, 권한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권한을 이용해서 바깥에 있는 컴퍼니,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거든. 그러니까 로비를 하는 것이 저녁 때 가서 밥 사주고 선물도 주고 그러면은 이 가버먼트에는 강제성과 자율성이 있어요. 재량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개 중에 쟤는 나한테 밥 사준 사람이니까 보이게 밀어주진 않지만 안 보이게 이렇게 밀어주는 것이죠. 이 서로 간에 먹이 사슬이 형성되는 이거를 지대 추구행위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이 공공기관에 있는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공익을 추구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거는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의 주인은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짜옹해가지고 해먹는 것. 이런 것들을 moral hazard. 이렇게 일어나는 원인은 뭐냐? 그 원인은 asymmetric information. 정보의 비대칭. 국민이 카메라 달아놓고 그놈 하루 종일 뭐 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으면 못하죠. 그러나 블랙박스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일할 때는 당연히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음 번 읽어보면 이런 건 moral hazard라고 한번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료가 되고자 하는데 관료는 과연 공복, public servant일까?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면 국민에 대해서 servant란 내가 종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관좀 민비 이런 유교적 사상에 찌들어 있어가지고 무조건 동사무소에만 가도 높은 사람인 줄 알아요. 나란 일을 한다고. 그래서 실제는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가서도 주인 왔어 하고 거들먹거릴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실제는 우리나라는 관료가 공복이 아닌 상전, 마스터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데 요즘에 공무원 시험 보기 전후에도 여러분들 바뀌어요. 면접 가서는 국민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실제 공무원이 된다고 하면은 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형태가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떻게든 이 공무원들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섬기는 그런 나라로 바뀌려면 국민이 직접 그 공공기관이라든가 공무원을 통제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민의 뜻에 맞지 않게 아까 뇌물 같은 거 받은 사람들은 바로 국민이 너 이제 공무원 그만해 하고 끌어내릴 수 있는 recall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공무 시간, 일하는 시간만큼은 나는 모든 기관에 일하는 시간만큼은 카메라를 달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뭐 그 바깥에 나가서 또 딴짓을 하겠지만 그래도 일하는 시간만큼이라도 좀 카메라를 달아서 감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집단은 이익 집단인데 이 공공 부문에서 이익 집단은 저 민간 기관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느냐? 아니에요. 1년에 600조 원이라는 돈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정부가 가장 큰 주식회사에서요. 삼성의 2배가 돼요. 삼성보다. 그렇게 큰 주식회사에 연결을 해서 관계를 맺어놔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회 속에서 집단 이기주의라고 그러죠. 집단을 만들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인트레스트 그룹, 이익 집단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게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우리나라는 그 두 개가 제일 셉니다. 물론 체육협회, 장애인협회 이런 데도 셉니다. 이익 집단이란 사회의 일반 특정한
이해, 관심, 가치의 유지와 수행을 위하여 조직화된 집단이에요. 그래서 뭐 일정 직장 안에 있는 것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협회와 변호사협회가 제일 세요. 미국에서는 총기협회가 세요. 총기협회가. 응? 이 월마트에 가도 M16 총을 살 수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총기협회들이 예? 이 굉장히 세게 해서 이 협회들이 우리가 이 공공선택론에서 배우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접근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단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인데 이 바깥에 나가서는 어? 우리 이익을 위해서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의사협회도 나와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다 공익을 위해서 전문가만 의사들만 치료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돌팔이들이 치료를 하면 국민의 이익, 공익에 줘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의 이익, 지금 원격 진료 이런 것들이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AI가 의사가 되면은 그냥 의사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AI가. 근데 그런 것들 다 의료법에서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응? 나우바리가 뺏기니까. 그래서 실제 나가서는 공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일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집단에 속한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집단들은 결국은 법을 통해서 이익을 확보하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구호 삶으러 가는 거, 이걸 로비라고 그래요. 그리고 공무원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 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필요할 때는 돈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뜻대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시위를 해요. 여의도 앞에 가서 매일 시위하잖아요. 정부 청사 앞에 가서 시위하고. 그래서 미국의 이 총기협회는 미국 전체에 총이 엄청 많이 팔려요. 그렇기 때문에 총에 관련된 법을 자신의 협회에 유리하게 만들어 달라고 매일매일 로비를 합니다. 미국 정치인들한테. 우리도 한국의 의사와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로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미국과 우리의 차이는 미국은 로비스트들이 합법이에요. 나는 우리 총기협회의 이익을 보호해달라고 A라는 국회의원한테 내가 우리 협회에서 1억 원 줬다. 그냥 공개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뇌물이 되고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합법적인 로비스트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다 뇌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차이가 있다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철의 삼각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아이언 트라이앵글 여기 나오는 그림으로 보면 아는데 이 사회를 누가 지배하느냐? 어? 컨그레스 정치인들 우리 정치인들 봤잖아요. 그 다음에 관료들 공무원들 뷰로크래시 그리고 인트레스트 그룹 이렇게 이 세 그룹이 사실상 이 나라를 지배한다고 하는 입장이 아이언 트라이앵글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앞으로 해보시면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정치인과 공무원과 이익 집단들이 지배하는 사회다. 이 사이에 서로 먹이사슬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법을 만들죠. 법을 집행하죠. 그 법에 의해서 이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의사협회는 국회에 가서 절대 의사 이외에는 진료 행위를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드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대신에 의원들 알게 모르게 지원을 해줘요. 여기 의사협회가 또 뷰로크래시에 가가지고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게 정말 공익을 위해서는 의사 빼고는 다른 사람이 환자 치료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요. 그 법을 잘 집행하게 만들죠. 그 대신 여기도 또 후원금을 내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국회에는 아까 의사를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라는 게 있고 상임위원회와 여기 보건복지부가 서로서 또 연락을 해요. 매일 국회에서 질의응답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실제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이 아니고 인터레스트 그룹 얘네들을 위해서 정부가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 반전민주제
간접 민주주의 때문에 정치인들 뽑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걸 때려 부시고 국민이 직접 결정하게 만들면 이런 인터레스트 그룹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가지고 저는 직접 민주주의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든 털럭이 한 말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마칠게요. No doubt exists that rent seeking in general leads to serious inefficiency in this direct sense, but its indirect damage is even worse. 뭐냐면 여기 두 말이 나와요. 렌트 시킹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 우리 공공 부분의 비효율성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직접적인 거는 말도 못하고 간접적인 피해도 대단히 많다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 고든 털럭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분은 이제 우리가 배운 이 공공선택론으로 노벨상을 타신 분이에요. 이 의미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고 수업 시간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9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마치고 나머지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하면서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강의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